어느 흐린 날의 오전, 병원 복도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6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가슴이 막히는 듯해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금방 오겠다고 했지만 며느리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고 차가운 의자에 앉아 아내가 자주 쓰던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아내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어릴 적부터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 시대에 만나 가진 것이 없던 시절에도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애정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60년을 함께한 우리는 어려운 시절도 겪었고 서로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 서로의 온전한 반쪽이었습니다. 아내는 누구보다 저를 세심하게 돌보았고 저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저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볼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아들이 병원 복도 끝에서 달려왔습니다. 숨을 고르며 제게 다가왔고 그의 안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언가 말을 꺼내려는 듯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안 왔니?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민지가 못 온대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장례식에 올 수 없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궁금했지만 아들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감추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결국 아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해외여행 일정이 있어서 취소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마당에 며느리는 해외여행을 우선시한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제 귀가 잠시 멍해졌습니다. 기막혀서 말을 잇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자 스피커폰으로 통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이미 예약한 지 오래됐고 환불도 안 된다고. 어차피 사람들 많이 오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가깝지도 않았어. 나에겐 해외여행이 훨씬 중요해. 그녀의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60년을 함께한 아내의 마지막을 이렇게 가볍게 대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여러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의 추억, 어린 아들의 모습, 그리고 며느리와의 처음 만남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눈물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생긴 듯 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준비해야 했지만 아내 없이 맞이하는 첫날 밤이 너무 길고 외로웠습니다. 곧바로 장례식장이 정해졌고 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며느리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내일이라도 올 수 있는 거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민지가 환불이 안 된다네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이 끝나자 제 안에서 어떤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길에 함께하지 못하는 며느리를 끝까지 두둔하는 아들을 보니 모든 것이 답답했습니다. 불현듯 하늘을 올려다보니 아내가 차라리 편히 쉬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가 제 곁을 떠난 첫날 밤은 너무 고요했습니다. 창밖에는 달빛마저 힘이 없었습니다. 빈 침대 한편에 아내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 같아 조심스레 손을 뻗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이불감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정말 사라졌다는 사실이 서서히 다가와 끝없이 서러워졌습니다. 숨죽인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며느리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사람들 많이 오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제 심장은 분노와 슬픔으로 뒤엉켰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장례식 첫날, 저는 가까운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부고를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내를 기억하며 달려오셨습니다. 아내는 따뜻하고 친절한 성품 덕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이 많았지만 묘하게 썰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며느리의 부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며느리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안 왔어? 오늘 같은 날 안 보이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해외여행 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문객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 날 해외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겠지요. 아들은 장례식장 구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여러 감정이 뒤섞여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조문객 중에는 아내의 오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붙잡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손주 이야기를 했는지, 얼마나 가족을 아꼈는지 되짚어 주셨습니다. 듣고 있자니 더 이상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멀리서 아들을 쓸쓸히 바라보고 있자 제 마음이 또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관을 준비하고 상복을 갖추는 동안에도 제 가슴속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국화향이 장례식장에 가득했는데 그 향을 맡을 때마다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장례식복을 입고 영정 사진을 세우는 제 모습이 마치 제 인생의 후반부가 갑자기 닫혀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상객들이 오가며 저를 위로할 때면 저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만 했습니다. 아내가 떠났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며느리의 행적까지 겹치니 마음이 더 피폐해졌습니다. 밤이 되자 조문객이 한동안 끊겼고 저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마치 저에게 고생 많았다고 말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동안 못다 한 말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해외여행을 떠난 며느리가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괜히 더 서러워졌고 무심한 며느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장례식장 안팎에서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지인들은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며느리가 혹시 몸이 안 좋은 건가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여행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런 날, 이런 일을 겪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저도 과거에 누군가 이런 사연을 들었다면 믿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현실이 바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친척들이 돌아갔고 아들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쳐다봤지만 아들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침묵만이 흐르더군요. 결국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민지는 뭐라고? 아들은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아버지, 민지는 장례식에 오는 대신 다녀와서 잘 챙기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영정사진 앞이라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요. 대신 아들에게서 서서히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가고 있는데도 며느리의 모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여전히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까운 친척들에게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조카가 다가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화면 속에는 며느리의 소셜 미디어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 화사한 해변에서 칵테일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어요. 발리에서의 완벽한 휴가라는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누군가가 묻고 있었죠. 시어머니 장례식 아니었어?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답글을 남겼습니다. 별로 안 친해서 상관없어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며느리를 얼마나 아꼈는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장례식 날 마음껏 놀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하듯 세상에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작은 조카는 저를 걱정스레 바라봤습니다. 작은 아버지, 이거 그냥 안 보시는 게 나겠어요? 괜히 속상하시지요. 하지만 이미 화살은 제 가슴을 관통한 뒤였습니다. 이미 본 이상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하얘지며 장례식장에서 울분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조용히 불러 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며느리를 옹호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민지가 그런 의미로 글을 쓴 건 아닐 거예요. 원래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라. 그 순간 아들의 태도가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장이 없는 것도 모자라 소셜 미디어로 어머니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만들어버린 사람을 왜 감싸고 있는 건지 제 속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영정사진 앞이라 또다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더 이상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의 위로가 오히려 공허하게 들렸지요.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제 곁에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허공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사진과 글이 계속 떠오르며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족의 가치관이 부정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장례식장은 한층 더 쓸쓸해졌습니다.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커피 자판기에 웅웅거리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깜빡 졸다가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환한 모습으로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여행 좋지, 하지만 왜 내가 이렇게 외롭지? 깨고 나니 머리가 무겁고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곧 날이 밝았고 또 다른 조문객들이 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이 되자 어쩔 수 없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꽃으로 뒤덮인 관이 장의차에 실리고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마지막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제게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고된 날도 많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기에 저의 일생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들을 보니 그 아이의 표정이 너무 참담해 보였어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 부재한 며느리를 변명하는 그의 모습이 괴이하게 느껴졌거든요. 장례가 끝나고 이제 가족이 모여 위로를 건네야 할 시간에도 며느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상태로 모든 의식을 마쳤습니다. 다 끝난 뒤 회색 하늘 아래에서 빈 소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모금도 삼키기 어렵더군요. 아내의 빈자리는 이렇게 커다란데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무정하게 다가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일주일 뒤
집으로 돌아올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파국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불길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장례식장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고 슬픔과 분노가 겹쳐 더욱 탁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거울 속 노인이 정말 저인지 잠시 헷갈렸습니다. 그저 아내가 보고 싶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텅 빈 화장실 벽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아들이 이런 선택을 했는데 난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까? 거울 속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이 주먹 쥐어 미디어에 올려진 며느리의 사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런 사람을 과연 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할까? 내 아들에게 어울리는 배우자였던 이런 상황을 방치했을 의문과 후회가 섞여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오후 슬픔만이 가득한 상태로 빈소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아들은 내내 죄스러운 듯 침묵했습니다. 멀리서 밖을 내다보니 날이 잔뜩 흐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들이 한자리에서 밥을 먹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가겠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이럴 때일수록 같이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 들렸지만 저에게는 아내가 보이지 않는 식탁이 너무나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권유로 간신히 한 숟갈을 떴지만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밥이 뭉텅뭉텅 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마음이 더 추웠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날이 추워요. 아들이 밖으로 나와 저를 부르며 조용히 말했지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조차 믿기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아내가 떠난 것과 며느리가 보여준 태도가 겹쳐서 저는 이제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내의 목소리만 들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이었지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며칠 뒤면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더 상의할 기운도 없었고 어차피 그 아이는 며느리 편을 들 것이 뻔해 보였으니까요. 이제 제 마음속에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며느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들을 향한 실망감이 얽혀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마음속의 문제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번 행동을 통해 제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 같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나는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이지 당신들의 가족과는 무관하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고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사진만이 희미하게 빛나더군요. 양초 불빛에 비친 아내의 미소가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무심코 아내의 손수건을 꺼내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비누 냄새에 가슴이 또 실려왔습니다. 그녀가 제 옆에 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아내는 정을 놓지 않고 끝까지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자신조차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조차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아내를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었는데 그조차 허락되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해변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아른거려 자꾸 깨곤 했습니다. 제 안에 분노가 더 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제게서 연락을 기다리는 듯 했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듭된 배신감과 충격으로 제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를 그토록 가볍게 여기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해외에서 행복을 자랑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와 함께 아들이 한마디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민지가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닐 거예요. 과연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제 보기에는 아들의 눈에도 며느리의 행동이 이미 선을 넘었다고 느껴졌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아들은 아내를 감싸주려고 애쓴 모양입니다. 그 모습에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슬픔보다 며느리가 남긴 상처가 제 마음을 더 크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소셜 미디어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로 우리 가족의 평온했던 일상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이 작은 불씨가 되어 더 큰 폭풍으로 번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때까진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고 지나가던 친척들이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 걱정해 주었지만 저는 웃어 보일 힘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세상과 가족이라 불러온 이들에게 느끼는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아내가 언제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녀가 영영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아내의 추억과 한편으로는 분노와 상처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소셜 미디어 사진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모든 것을 접었습니다. 더 이상 제 마음을 소모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감과 씁쓸함만이 가슴 한구석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아내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빨리 일어서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존재가 계속 가시처럼 박혀 있었지요. 그리고 저는 어렴풋이 그 가시를 뽑아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컸지만 며느리의 행태에 대한 분노도 점점 커져서 결국 언제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아내의 사진을 품에 안고 천천히 걸어 나오면서 어둠 속에서 불안과 분노가 맴도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 한구석에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 생각을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를 덮어둘 순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 될지,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그 점은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존귀했던 사람의 마지막을 모욕한 대가는 그냥 지나가진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부재와 며느리의 배신감이 한꺼번에 제 마음을 잠식해버린 채로요.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생활도 저와의 관계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서서히 현실이 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해외여행을 마친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벨소리가 집안을 메우는 통에 결국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아버님, 저 돌아왔어요. 잠시 들러도 될까요? 마음은 달가워할 리가 없었지만 딱히 막을 이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라고 했습니다. 집안에는 아직 아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있었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저는 서류 더미를 정리하다 말고 아내의 사진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없는 집에 곧 그 며느리가 온다. 사진 속 아내는 늘 그렇듯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왠지 그 미소가 오늘따라 저를 더욱 쓸쓸하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하얀 셔츠와 꽃무늬 치마 차림의 며느리가 마치 어떤 축제라도 다녀온 사람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여행 다녀오면서 조금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쿠키를 직접 구워왔어요. 그녀는 얄미울 정도로 명랑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속이 울컥했습니다. 장례식에 오지 않은 며느리에게 조금은 미안하다라는 말이 무척이나 허탈하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쿠키 상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걸 내가 왜 먹어야 하니?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볼에 화색이 올라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가져왔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투가 너무 뻔뻔하게 들렸습니다. 쿠키 같은 것이 죄는 없겠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에서 본인의 여행을 우선시했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쿠키 따위를 건네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신경을 시어머니 장례식 때 써줬어야지. 너가 해외여행에서 각 마실 때 여기는 무슨 분위기였는지 알기나 하냐? 며느리도 한 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엔 이미 사람들 많았잖아요. 다들 어머님이랑 친한 사이였고 저는 솔직히 그다지 친하지도 못했죠. 왜 제가 꼭 거기 있어야 해요?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울분이 터질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날카로운 말을 뱉으면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죄를 짓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게 가족이라는 거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보내주는 거지.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듯 웃더니 눈길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말씀 존중은 해요. 그렇지만 제 인생도 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건 안 됐지만 제가 일정까지 다 포기해야 할 정도였나 싶어요. 솔직히 환불도 안 되는 거였고 저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그 말에 또 한 번 어처구니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환불이 문제였는지 어떤 일정이었는지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만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작은 한숨을 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래도 이젠 끝났잖아요. 앞으로 잘 지내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아버님이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텐데 너무 완고하게 그 한마디에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끝났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내의 죽음도 제 마음의 상처도 그녀에겐 이미 마무리된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순간 며느리와 더 이상 하나의 가족으로 묶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몸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표정을 짓고 있으니 며느리가 시선을 피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저는 먼저 가볼게요. 아무튼 쿠키 안 드신다니 아쉽네요. 그러곤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머뭇거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차가운 바람이 저를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한없이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마치 문 앞에 얼어붙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한쪽 귀에는 며느리가 남긴 말들만 계속 반복되어 들렸습니다. 끝났잖아요. 앞으로는 잘 지내면 되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잡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며느리에게는 이 문제가 다 끝난 일이었나 봅니다. 아내의 존재도 장례식의 공허함도 저의 분노도 그녀에게는 이미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작은 방으로 들어가 서류들을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사실 진명에 대한 문서를 좀 더 꼼꼼히 확인하고 싶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결혼 선물로 넘겨준 것 같았지만 정확히는 제 소유 상태로 남아있는 집이라는 걸 다시금 상기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상하게도 커다란 의미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통화를 하며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자 했지만 아들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민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아들의 말이 이어지자 제가 무척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속상한 게 뭐냐? 그냥 이젠 확인했다. 민지의 태도라는 걸.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민지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를 감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 관계의 균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또 다른 강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만 아내가 떠난 지금 저를 지탱해 줄 대상은 오직 제 결심뿐이었거든요. 그 밤 아들과의 통화를 마치고 난 후 저는 아내의 영정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 난 이제 정말 방법이 없다고 느낀다고. 작은 방에 놓인 아내의 사진이 흔들리는 촛불 아래 더욱 아련하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이젠 당신의 길을 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심정을 가슴 깊이 새긴 채 서류들과 부동산 관련 자료들을 다시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귀환은 제 마음속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지요. 며느리가 돌아온 뒤에도 집안에는 마치 싸늘한 겨울 바람이 계속 머무는 듯한 기운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아내의 사진 앞에 앉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번 사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제 안에 살아있었고 그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장례식조차도 하나의 사소한 이벤트로 치부하는 며느리를 가족이라 부르기에는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직 변호사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날엔 사건과 법조문에 매달려 치열하게 살았었는데 이제 노년에 이르러 과거의 전문성을 다시 꺼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먼저 부동산 소유권을 꼼꼼히 확인했고 혹시라도 이 집이 아들 명의로 넘어간 건 아닌지 서류를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문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이 집은 여전히 제 소유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선물로 아들에게 주겠다는 말을 했지만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마친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제가 허락해서 이 집에서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제 계획의 근간이 될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주소록을 찾아서 함께 일했던 변호사 동료이자 친구인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도 은퇴했지만 여전히 업계 소식에 밝고 후배들을 통해서 최신 법률 정보도 많이 접한다고 알고 있었죠.
여보게, 김 변호사, 잘 지내고 있는가? 수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썩 밝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다름 아니라 집을 하나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처음에는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이라 제가 왜 갑자기 살던 집을 내놓으려는지 알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가볍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내 장례식에 오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제가 큰 배신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만 확인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매각하겠다고 하면 아들이나 며느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명의가 자녀 것이라면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다만 가족 간 분란이 심해질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는 조심해야 할 거야. 저는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가족 간 분란은 시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집을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지요. 아내의 존재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과 과연 앞으로 어떤 의미 있는 가족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난 후 저는 바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집을 시세보다 약간 낮춰서라도 빨리 처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어요. 중개인은 의아해했지만 거래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집 내부도 한번 보여주시고 금방이라도 매물을 올리면 문의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나버린 상황에서 이 집은 이제 저에게 추억의 공간이라기보다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아내의 흔적들이 며느리로 인해 더럽혀진 듯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물론 판매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며느리의 반발도 불 보듯 뻔했지요. 하지만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 아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지난날을 떠올리며 이 결정이 옳은 걸까 고민을 거듭했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야만 한다. 아내를 한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 순 없어. 어느 날 오후 저는 아내가 자주 앉았던 거실 소파에 앉아 문서처를 펼쳐 놓았습니다. 아내가 생전 귀찮아하면서도 차근차근 관리해둔 각종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지요. 거기엔 결혼 기념일 메모 같은 것도 끼워져 있었고 아들 출생 때 발급된 서류도 곱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넘겨볼 때마다 아내의 손끝이 느껴지는 듯해서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을 가다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날짜에 그들이 이 집을 비워야 한다는 점, 아들과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혹시 추후에 며느리가 어떤 소송을 걸어올지 대비하는 일까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해 봤습니다. 마침내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계획은 결코 복수만을 위한 건 아니라고. 아들에게도 깨달음을 주고 저 스스로도 새 출발을 위한 결단이라고 느꼈죠. 다음 날 김 변호사를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협의하기 위해서였지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집을 나서려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예전 사건을 맡았을 때의 눈빛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나도 이 나이에 다시 이런 표정을 짓게 되다니 싶어서 묘하게 씁쓸했죠.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해보니 그는 여전히 제 결정을 조금 말리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자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아들하고
충분히 대화는 해봤나? 이게 가정사가 법률 문제가 되어버리면 골치 아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대화해봤지. 그 외에도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렵다는 건 알지만 별 대책이 없어 보이더군. 오히려 내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네.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국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뭐 진행하자고. 어차피 이 집의 소유주는 내가. 우린 그것만 명심하면 되겠지. 그렇게 모든 것이 차근차근 정리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물을 공개하기 전 마지막으로 집 내부 사진과 서류 검토를 마쳐야 했고 저는 곧바로 이 절차를 시작했어요. 동시에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시간을 두고 말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차마 당장 닥쳐서 나집한다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동안 제 마음은 시시때때로 떨렸습니다. 아내가 보고 있다면 과연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죠. 하지만 장례식에 오지 않은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가 기름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제가 잠시라도 물러설 여유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잠시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사진 속 아내의 표정이 왠지 더 슬퍼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이 상황이 몹시 안타깝지? 하지만 나도 이대로는 못 견디겠어. 조용히 내뱉은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창밖을 보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뭔가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는 듯한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 내일 저녁에 같이 식사하자. 내가 준비할 테니 너희 둘 다 시간을 비워라. 아들은 갑작스러운 제 제안에 의아해하면서도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부엌에 서서 아내가 자주 만든 갈비찜 레시피를 조심스레 떠올렸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가 요리하는 걸 옆에서 도와주긴 했지만 직접 손질하고 양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장에 들러 갈비와 각종 재료를 사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양파, 마늘, 파를 다듬고 양념장을 만들면서 중간중간 아내가 해주던 방식대로 따라 해봤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냄비 속에서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걸 보니 아내가 곁에서 잘했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마음이 아릿해졌죠. 저녁 시간이 가까워오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밝은 얼굴이었어요. 아들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정성껏 만든 갈비찜과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식탁 앞에서 잠시 멈춰서 작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우와, 아버님이 이런 요리를 다 하시다니 신기하네요. 저는 이런 거 못해서 늘 배달만 시켜 먹거든요. 그 말에 저는 맥없이 웃었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하지 않았니? 어떤 사람은 여행을, 어떤 사람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며느리는 제 말 속에 뾰족한 뉘앙스가 숨어 있음을 감지했는지 잠시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일부러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갈비찜 맛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입맛이 쓰다는 듯 거의 먹지 않았고 며느리는 여전히 별 생각 없이 먹는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너희 집에 사람들이 방문할 거다.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역시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누구요? 우리 집에 누가 온다는 거죠?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지. 그 순간 식탁 위의 분위기가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며느리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어서 저는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집은 내 명의야. 너희가 결혼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했겠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완료되지 않았다. 나중에 차근차근 알아보면 되겠지. 아무튼 내가 내일 집을 보여줄 사람이 온다. 며느리는 쏘아보듯 저를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몇 년째 살고 있는데 갑자기 팔아버리겠다니. 아들은 손으로 이마를 감싸고 멍하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 따졌습니다. 아버님, 저흰 어디로 갑니까? 갑자기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저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길바닥에 내쫓을 마음은 없어.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아내를 이렇게 무시한 사람과 한 집에 살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도 말을 참지 못하고 뱉었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 한 번 안 갔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세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여행 못 갈 상황도 아니었고 그땐 저한테도 중요한 일이었다고. 아들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낮은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이미 제 결심은 바뀌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간을 안 준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일은 집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오는 것뿐이다. 매매가 실제로 언제 진행될지는 더 논의해 봐야겠지. 그 말에 며느리는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분노가 격해 보였습니다. 말이 안 통하네. 정말 이게 무슨 집이에요? 저희 결혼 생활을 망치려고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순간 차가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생각이 다시 머리를 스쳤지만 이미 물러설 타이밍은 지나가 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죠. 고집이 아니라 이제 내가 우리 가정에 대해 보여준 태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게 해주려는 거다. 너는 내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게 얼마나 편협한 생각인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이치는 문제를 굳이 이렇게 키우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날 저녁 식탁 위에서 벌어진 갈등은 한참 동안이나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급하게 저와 며느리를 달랬지만 분위기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고 며느리도 거칠게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갈비찜은 다 식어버렸고 저는 고개를 떨어뜨린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널 위해 일정 부분 준비는 해둘 테니 너무 겁먹지 마라. 하지만 난 이 집을 팔 거다. 너 역시 어머니의 장례식에 불참한 너의 아내를 묵인했다는 사실, 나는 쉽게 용서하기 힘들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은 채 한숨만 내쉬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편치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부엌에 들어가 갈비찜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갔을까? 하지만 아내는 떠났고 남은 건 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 간의 분열된 관계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침묵에 잠겼고 아들 며느리가 돌아가자 저는
작은 서재로 돌아와 문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일이면 부동산 중개인과 구매 희망자들이 이 집을 둘러볼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그 순간에 어떤 폭풍이 불어닥칠지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이 문제를 조용히 묻어두는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제 슬픔마저도 무시했던 며느리에게,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그대로 감싼 아들에게 제가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큰 태풍을 앞둔 고요한 밤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감추거나 미뤄둘 수 없는 문제들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셈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보겠다. 그게 아내와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내릴 마지막 선택일지도 모르니까. 그 밤 저는 한 번도 깊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흔적이 남은 집안 곳곳을 눈에 담으며 내일 찾아올 변화를 차분히 대비했습니다. 혹독한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 길을 되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이미 날이 선 듯했고 거실에는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떠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물러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폭풍이 다가오기 직전에 밤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부동산 중개인과 손님들이 찾아올 테고 그 순간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평온을 깨뜨릴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잠시 서서 그 미소를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아들 집에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제는 이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소. 말없이 빛나는 영정 사진을 뒤로하고 저는 서재로 돌아와 하루치 마음 정리를 했습니다. 마치 전쟁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듯이 눈을 감았다 떴다가 반복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건 아니었으나 이미 모든 게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언젠가 이 일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던 후회 없이 임하겠다고 다시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인과 구매를 희망하는 몇몇 사람들이 아들 집을 보러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집을 나서 사전에 약속된 시간에 맞춰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날씨는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도 제법 불어왔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모든 게 확실해질 거라는 생각. 아들 며느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가득했고 며느리는 이미 불쾌하다는 듯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바로 사람들을 데려오시면 안 되죠?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굳은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이미 예고했으나. 중개인이 거실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설명하자 젊은 부부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집 안을 살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지고 있었어요. 곧 그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중개인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지금 저 집을 당장 파시다가 가세요. 우린 아직 이사를 갈 계획도 없는데. 중개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이미 집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지라 굳이 반박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외면한 채 손님들에게 안방을 보여드리겠다고 안내했고 그 순간 며느리는 한껏 화를 억누르며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아들은 말없이 서 있었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손님들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살피도록 도왔습니다. 안방은 아내와 저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그 감상을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집의 구조와 장점을 설명했죠. 집안을 다 둘러본 손님들은 중개인과 함께 곧바로 거실에 모여 이 집의 구체적인 상태와 가격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가슴을 졸이는 듯했고 며느리는 중개인을 곁에서 노려보듯 하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진행되는 상황에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못 팔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시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이러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 순간 젊은 부부 중 한 사람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희가 신뢰가 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이 집이 확실하신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안해하는 그 부부를 향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집은 제 소유고 확실하시고 서류도 다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폭발하듯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해외여행 간 거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복수하려고 하는 건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저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시선을 응시했습니다. 복수하기보단 내 마음을 지키는 거지. 내가 우리 아내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알았으니까. 그러자 며느리가 울분이 터진 듯 손으로 머리를 쥐듯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나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고요. 당신들이 내 인생을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간섭하는 건데요? 집안이 소란스러워 중개인과 젊은 부부는 슬쩍 눈치를 보며 밖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매매 의사는 분명하니 일단 좀 더 서로 이야기해 보자는 제안이었지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민지도 잘못한 건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례식 때 너는 뭘 하고 있었니? 너희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 너의 아내가 해외여행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사진을 보며 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팔짱을 낀 채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혼까지 시키려고 작정하신 거냐고요? 집을 파시면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요? 진짜 너무하네. 저는 그 말에 콧방귀를 끼듯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민지, 내가 말했지. 어차피 너와 내 아내는 가깝지 않았다고. 그러니 이 집도 너와는 상관없는 집이야. 난 이제 내 방식대로 정리할 생각이야.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거칠게 소파를 걷어차듯 지나쳤습니다. 그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죠. 저는 적막에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풀이 죽은 상태였고 며느리는 분노에 차서 방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쓸쓸한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면 민지와 어떻게 살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해라. 이건 단순히 장례식 한 번 불참한 문제가 아니다. 아들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엇갈리고 있는 게 분명했지만 숨막히는 침묵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이면 또 다른 구매 희망자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이 집이 팔리면 어떻게 살아갈지 아들도 며느리도 고민이 많겠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느꼈습니다. 더는 며느리와 한 지붕 아래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작은 방에 들어가 아내의 영정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소동을 보고 있었다면 아내는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요? 하지만 이 결정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무시한 사람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낼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폭풍이 한껏 휘몰아친 뒤에 정막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살가운 가족의 온기는 이미 사라졌고 남은 것은 분노와 서글픔이었습니다. 저는 다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되돌릴 순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집이 매각되었습니다. 중개인에게 의외로 좋은 조건의 제의가 들어왔고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싸늘한 허무감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 길었으니까요. 아들은 제게 다시 한번 찾아왔지만 민지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초췌해 보였고 말문을 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민지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결론이 그렇다면 너도 할 말이 없는 거냐? 아들은 고개를 숙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계속 참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요. 민지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상황이 전부 저는 아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착하고 순한 아이였던 아들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괴로울지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일 수도 있지요. 어떻게 하든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너와 민지의 문제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테니까. 아들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고 그리고 무거운 침묵 끝에 겨우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하신 일들 솔직히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민지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도 서로에게 상처만 남을 것 같아서 결론이 이렇게 난 것 같기도 하고요. 거실 창가에 아내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너희 엄마가 지켜보고 있겠지. 그래도 너는 앞으로 더 괜찮아질 거다. 아들은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고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빈소에서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민지 말고 저도 잘못이 많았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달랐지요. 사람이 완벽할 순 없다. 그저 우리가 서로에게 소중한 걸 놓치지 않도록 깨달아가는 과정이었을 거야. 그렇게 한참 동안 아들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따로 원룸을 얻어 당분간 혼자 지내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이미 집을 나가 별거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서로 좋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더 큰 불행으로 번지기 전에 마무리되는 편이 나을 듯 했습니다. 그래야 아들도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여전히 제 집에 남았습니다. 오래된 추억이 서린 이곳에서 떠날 이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집안을 정리하다 보면 아내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남겨진 사진들, 손때 묻은 수저와 그릇, 아내가 자주 적어 놓았던 장볼 목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저는 아내와 함께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한없는 그리움이 북받쳤고 동시에 이제는 지난 날을 추억으로 간직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집이 조금씩 정리되면서 마음 한편도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더 이상 과거의 일에 얽매여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아내를 보내고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에 사로잡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그날 저녁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아내가 수고했다고 등을 토닥여 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공기만 흐르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저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잠깐 만나 맥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지만 그래도 제 앞에서만큼은 억지로라도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대답했어요. 이제 예전처럼 지낼 거다. 책도 좀 보고 조용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 한다. 아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진 듯 시선을 내려깔았습니다. 저는 그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너도 마음 정리가 되면 한번 인생을 새로 시작해라. 너희 엄마가 너희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다. 그 말에 아들은 작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우리 부자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운이 오갔어요. 아내가 어디선가 웃으면서 두 사람을 안아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아들은 결국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방이었지만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아들이 새로 얻은 곳이라며 보내온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책상 하나, 작은 침대 하나, 창문 밖으로는 오래된 건물들의 지붕이 보이는 풍경. 결혼 후 줄곧 가족과 함께 살던 아이가 이제는 혼자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은 한참 뒤에야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네, 아버지. 아직은 어색하지만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힘겹게 쓰였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저도 이제는 각자의 몫으로 견뎌야 할 시간이었으며 며느리는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혼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들의 배우자로서 제 가족이었던 사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지요. 아들이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당연한 흐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정리됐어요. 법적으로도 제 마음도. 아들은 그렇게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너머에 묻어있는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이었으니 그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일이 쉽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들은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잘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전화기 너머의 침묵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오랜만에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작은 잔에 흘러내리는 차향이 방 안에 은은히 퍼졌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들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나는 더 나은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짐 정리를 마쳤다며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좁고 단출한 공간이었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습니다. 책장 한편에는 저와 아내가 찍어준 가족 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아들이 쓸쓸한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보고 계시겠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엄마라면 분명 너의 결정을 이해해 주었을 거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아들은 혼자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무너지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저도 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이혼이라는 마침표를 찍고 아들은 다시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다시 웃을 날이 오기를 조용히 바랄 뿐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들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겠지요. 이번처럼 후회로 남는 선택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말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저는 아들에게 다시 집을 마련해 줄 생각입니다. 이번에 판 돈을 고스란히 남겨두었다가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그때 다시 집을 사줄 겁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있습니다. 아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며느리를 만났을 때만 말입니다. 더 이상은 아들이 혼자 견디는 결혼 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진정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저는 다시 그 집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혼자가 되어야 할 시간이지만 언젠가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아들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게 아내가 원했던 일이기도 하니까요.